안녕하십니까. 정규제 TV 시청자 여러분, 한국경제연구원의 송원근입니다. 자, 오늘은 극강 시즌2 제가 맡은 시장경제 5회와 2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눠볼 얘기는 보호무역에 대한 겁니다. 보호무역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뭐 20세기 후반부터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세계화라는 게 이제 물결을 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뭐 상품 시장, 자본 시장,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이 통합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뭐 세계 무역 기구라는 것도 생겼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자유무역을 위한 협상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럴 때 보면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 자유무역이 아닌 어느 정도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줍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조금 특혜를 주는데요. 자, 그럴 때 이제 논리가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산업이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선진국들은 보호무역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선진국이 됐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을 강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본 얘기는 선진국이 과연 보호무역을 통해서 부자 나라, 선진국이 됐느냐 하는 부분을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계화라는 게 이제 시작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연원이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신대륙의 발견입니다. 컬럼버스가 이제 미주 대륙을 발견한 것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이 이제 15세기 말이죠. 15세기 말인데, 그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1500년부터 1800년 사이에 신대륙과 교역을 시작하면서 급속하게 부를 쌓고, 그전에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중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뭐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을 따라잡기 시작한 것이 그 당시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신대륙의 발견과 더불어서 가장 먼저 신대륙에 진출한 국가들은 역시 스페인,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이었죠. 이 나라들이 부를 쌓고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랬던 것은 전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랬는데 이런 나라들이 소위 말해서 근대나 현대의 선진국이 된 것은 아니죠. 그 연원을 따져보면은 스페인 같은 나라는 보면은요,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상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중상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금은 보화가 그 나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그것이 나가지 않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대적으로 얘기하면은 수출이 많이 돼야 되고, 반면에 이제 수입은 안 된다.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요즘 같으면 달러가 들어오는데, 예전에 이제 금, 은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어났던 현상이 소위 말해서 가격혁명입니다. 금은이 많이 발견되고요, 신대륙에서. 그래서 금과 은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폭등을 하죠. 자, 금은이 많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이제 왕족이나 귀족 계급들은 굉장히 사치를 하게 되고, 정부 지출도 늘어나고, 그 당시 또 빈번하게 이제 전쟁이 있었죠. 전쟁을 위한 그런 금은이 사용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정부 지출 뭐 이런 것이 증대되면서 금은이 많이 들어왔으면 이게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재정이 파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이나 산업 유인도 없는 상태에서 금은이 많이 들어오니까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버리니까, 국내 가격은. 그러니까
산업 기반도 붕괴가 돼요. 거기다가 이제 종교적인 문제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종교적으로 카톨릭에 대한 그 강한 그 카톨릭을 강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신교도들을 굉장히 탄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상인 계급도 상인 계층도 형성이 안 되고 산업 기반도 붕괴되고, 그다음에 재산권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중상주의, 그다음에 정치적, 제도적, 종교적인 문제와 결합이 돼서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 쇠퇴를 가져왔죠. 반면에 이제 그때 등장한 나라가 이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원래 이제 스페인 왕국의 한 부분이었는데 16세기 후반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탄압받던 기독교인들, 신교도 상인 계층이 네덜란드 쪽으로 많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강력한 상인 계층이 생기면서 지역적으로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덜란드가 유럽 그리고 신대륙과의 교역으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신대륙하고의 교역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영국이 그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을 때 유명한 회사가 이제 동인도 회사죠. 근데 사실 서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라는 것은 네덜란드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대륙과의 교역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덜란드는 교역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 여건도 그랬고요. 경제 체제가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통해서 17세기 약 100년간 네덜란드 경제는 급성장을 하고 생활 수준이 급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자유무역을 통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영국에 밀려서 네덜란드가 이제 세계 최대 무역국가의 지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나라라는 지위는 영국에 뺏기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자유시장 그리고 가장 자본주의적인 국가로서 상업과 산업이 크게 발달한 나라가 이제 네덜란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보면은 나가사키라는 곳에서 네덜란드하고만 교역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은 이제 역사적인 기록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런 나라들은 누구도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가 이제 상업, 교역의 중심지였고 자유로운 교역, 자유시장을 통해서 자본시장도 발달하고 급격하게 성장을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영국 이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19세기 그리고 20세기에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는 영국하고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19세기에 세계 최대의 산업국, 선진국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소위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다 그러면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나라들도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을 통해서 선진국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장하준 교수 같은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조금 반박 내지는 반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은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연방주의자죠. 근데 알렉산더 해밀턴이 그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조업에 관한 보고서인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Report on Manufactures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유치산업보호론을 최초로 정립한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 당시 신생국인데 신생국의 산업, 특히 제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관세를 통해서 보호를 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의 파운딩 파더 중에 한 사람이죠.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제 보호무역을 강하게 주장을 했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보호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시의 관세가 생각하는 관세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관세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관세라 그러면은 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 수단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관세의 필요성은 재정 수입하고 관계가 컸습니다. 해밀턴의 경우를 보면요. Report on Manufactures라는 보고서 자체가 의회에서 채택된 적도 없고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가 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유치산업 보호론, 소위 말해서 Infant Industry Argument죠.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이론적으로 얘기가 논리적으로 정립된 보고서였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해밀턴이 관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신생국인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수입 때문입니다. 자, 미국이란 나라는 그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처음부터 발달했던 나라고, 연방 정부라는 것은 그 여러 주정부들이 모여서 만든 대표 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방 정부는 세 수입이 없어요. 세 수입은 전부 주정부나 다른 지방 정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 수입은 역시 관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관계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러 가지 물품을, 제품을 수입을 해야 되는 나라는 당시 가장 커다란 세계 최대 산업국이었던 영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으로부터 수입을 할 필요성도 있었고, 거기서부터 수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수입량하고 재정 수입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해밀턴 입장에서는 영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최소화하면서 관세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적당한 수준, 어느 정도의 수준의 관세 부과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고서를 쓴 것이고요. 그래서 해밀턴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는 신생국가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세 수입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려고 한 것이지 관세 부과를 하나의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부터 보호무역을 주장을 했고 그걸 통해서 산업국가로 성장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9세기 가장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요,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남북전쟁 이후에, 남북전쟁 직후부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상당히 보호주의적인, 이때는 보호주의적인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이것이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이어집니다. 자, 근데 이 기간을 보면요, 남북전쟁 이후, 남북전쟁이 1860년에 발발을 했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라 그러면 이제 1914년 이전까지인데, 이 기간이 약 50년이 넘는 기간이 미국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고 세계 최대 산업국가가 된 시기입니다. 자, 근데 이 시기를 보면은 고율의 관세가 부과가 됐어요. 보호주의적인 고율의 관세가 부과됐고, 요 시기에, 같은 시기에 미국이 제조업이 크게 발달을 하고 세계 최대의 산업국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미국이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된 것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서 보호를 했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해서 성장을 하고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차 대전 이후, 1차 대전 이후부터 2차 대전 이후까지 이제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했는데요. 이 개발도상 국가들이 산업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부분이 수입대체 공업화를 실시합니다. 자, 수입대체 공업화라는 것은 유치산업 보호론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수입을 하게 되면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국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수입대체 공업화를 한다, 유치산업을 보호한다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추진한 이유가, 이런 수입대체 공업화를 추진한 이유가 19세기 미국의 급속한 산업화를 보호주의적인 고율 관세의 보호 덕분이다,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고율 관세가 처음에 부과된 첫 번째 원인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 수입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당시에 또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눠져서 전쟁을 했었죠. 미국의 북부하고 남부가 따로 이제 나라를 살림을 차려가지고 전쟁을 했었는데,
그 당시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이제 제조업 제품들을 수입을 했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남부랑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제조업 제품들이 들어오고 수입이 되고 미국의 면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원료가 남부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영국이나 이런 데로 수출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영향력, 남부와의 관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수입을 많이 못하게 하려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던 정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전쟁 비용 충당하기 위한 재정 수입의 필요성이 있었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고. 근데 이것이 이제 남북전쟁 이후에도 지속된 것은 여러 가지 이익 집단들이 계속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를 통해서 보호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대부분의 이익 집단들이 당시에 보면 이제 북동부의 농민, 미국 북동부 같은 경우는 이 제조업이 굉장히 발흥하기 시작했던 데죠. 그런데 이제 그쪽의 농민이라 그러면 사실 경쟁력은 별로 없는 집단들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모직물 제조업자 같은 국제 경쟁력이 없는 이익 집단의 정치적 압력의 원인이 돼가지고 고율의 관세가 계속해서 부과됐어요. 자, 이 현상만 보면은 참 고율의 관세를 통해서 보호무역을 통해서 미국이 성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고율의 관세가 산업의 성장에 미친 영향은 아주 미미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발달했던 산업은 뭐가 있었냐면 철강 산업 내지는 이제 뭐 면직공업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철강 산업도 보면은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철광석의 생산지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이었어요. 면직공업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면화 플랜테이션이 남부에 엄청나게 발달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비교 우위를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을 막는 이런 그런 것이 이제 철강 산업이나 면직공업의 발전에 기여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율의 관세에 의한 산업 보호가 미국 경제의 성장과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는 경험적 증거는 어떤 관련 연구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자, 그럼 미국이 어떻게 그러면 19세기에 세계 최대의 산업국이 됐느냐? 미국의 시스템 내지는 제도,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혁신이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와 시스템이 미국이 갖고 있었죠. 뭐 여러분들 예전에 미국 영화나 아니면 최근에 그 당시를 다룬 미국 영화를 보면은 그런 거를 관심 있게 보시면은 당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재산권 보호가 잘 돼 있으면서도 기업 활동이 얼마나 자유로웠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자세히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가 중요한데요. 토지, 노동, 자본 이런 생산 요소의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라가 점점 확대돼 나가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하나하나 보시면 미국 연방정부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어요. 그 다음 지방정부 간에 경쟁이 일어납니다. 이 서로 정부들 간의 견제와 균형이 체크 앤 밸런스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규제라든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 간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 이쪽이 사업하기 좋고 이쪽이 뭐 생산 요소를 얻기가 좋으면은 저 동네로 가는 겁니다. 그럼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지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뭘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영국으로부터의 식민지에서 벗어났는데 그 영국으로부터 받은 제도가 재산권의 철저한 보호가 있죠. 그래서 자본시장의 발전이 촉진되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국토가 점점 확장됩니다. 19세기 내내. 프랑스로부터 이제 루이지애나라는 큰 땅을 매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가 편입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사들이죠. 이렇게 국토 확장이 되는데 토지 정책이 어떻게 되냐면 국토가 일단 확장이 되면은 정부가 사들이고 그거를 사유화를 시키는 매매가 아주 용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라는 것이 아주 싼 값에 쉽게 공급되는 그러한 정책을 펴게 됐죠. 그 다음 노동 같은 경우는 노동이 상대적으로 좀 미국이 유럽에 비해서는 당시는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원이었죠. 그러니까 노동력의 임금이 높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자유이민 정책을 통해서 이제 노동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뭐 자본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이 발달했고 유럽으로부터 대규모의 자본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제도가 미국에 들어온 것이 특허 제도인데요. 미국의 19세기는 발명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특허 제도를 통해서 재산권 보호, 특허 제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혁신의 요인이 굉장히 컸죠. 서로 발명을 해서
내가 특허를 따야겠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에디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은 특허에 목매달고 발명에 일생을 목매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혁신이 되고 생산성이 급격한 제고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이제 급속한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미국 경제는 재산권 보호,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를 근간으로 해서요. 여러 가지 정치 시스템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생산 요소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졌고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역의 확대와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율의 보호주의적인 관세가 19세기 후반에 집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무관하게 미국 경제 자체가 급속한 성장을 통해서 세계 최대의 산업국이 될 수 있었다. 시장에 점점 확대되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유무역의 형태를 일국으로 볼 때는 자유무역의 형태를 띄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만했던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단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은 다른 뭐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됐지만은 그 고율의 관세라는 건 첫 번째는 재정 수입을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보호주의적인 고율의 관세가 나중에 부과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기여한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보호무역으로 선진국이 됐다 하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대해서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영국이란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19세기에. 근데 영국이 이제 가장 먼저 발전하게 된 것은 산업혁명을 예를 듭니다. 산업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가장 선진국이 됐다. 산업혁명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가장 키가 되겠죠. 영국 같은 경우. 자, 보시면은 이제, 장하준 교수 같은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모직공업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모직 제조업자 관세와 보조금을 통해서 보호를 했고요. 그래서 모직공업이 성장을 했고 모직물 수출로 산업혁명에 필요한 식량과 원자재가 마련됐다. 자, 그래서 보호무역을 통해서 영국이 선진국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불성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시 이제 모직공업에 대한 보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보호무역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도 세계적으로도 보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도 이익 집단들이 요구를 하면은 보호무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틈틈이 때때로 보호무역은 나타납니다. 뭐 최근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설탕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보호를 해주고 있죠. 농산물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사양산업에 대한 보호는 상당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양산업에 대한 보호가 왜 이루어지냐면 사양산업 같은 경우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경쟁이 많지 않다 보면은 이익 집단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익 집단, 이런 이익 집단들은 정치적인 영향력도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그 나라 경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사양산업에 대한 보호 정책은 틈틈이 때때로 나타나는 것이죠. 17세기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세기 후반부터 인도 등으로부터 이제 면직물 수입이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모직물 제조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면직물이 이제 캘리코라고 했는데 그 캘리코법이라는 게 1722년에 제정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면직물의 수입도 금지하고 착용, 사용까지 금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캘리코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은 모직공업이 사양산업이 다시 성장을 하고 성장산업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사양산업으로 그래도 전락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면직물이 못 들어오니까 면직물 원료인 면화가 수입돼 가지고 당시 이제 영국의 생산 시스템이라는 게 선대제도라 그래서 농촌의 가내수공업과 농촌의 노동력을 이용한 이 선대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면직물 생산이 증대됩니다. 그 면직물 수요가 증대됐기 때문에 왜 면직물이 수요가 증대됐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교역의 증대에 따른 소득의 증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18세기 영국에 보면은 대규모의 소비 계층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전에 세계 각국과의 그 네덜란드 이후 그다음에 영국이
세계적으로 교역을 아주 많이 하죠. 세계 각국과의 교역 급증이 교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은 필수 소비재들이 수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요. 소비와 후생이 증대되는데 그 이전에 영국을 보면은 이러한 자유무역, 교역, 그 다음에 자유시장을 통한 기업의 발달, 기업가 정신의 확산 이런 여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요. 16세기에 진행됐던 게 이제 종액운동이라고 인클로저 무브먼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뭐 농민들을 농촌에서 쫓아낸, 토지에서 쫓아낸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리는 분들도 있는데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보다 개선된 임금 근로자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임금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과 소득이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역의 증대에 따라서 싼 값의 면직물이 대량으로 수입되니까 면직물 가격 급락으로 면직물의 대량 소비가 시작된 거죠. 면직물의 대량 소비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특히 이제 영국과의 교역이 있는 나라들이 면직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데 영국의 이 생산 시스템 갖고는 선대제도를 갖고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증대에 따라서 혁신이 발생을 하죠. 혁신이 발생을 하니까 혁신이 나타나니까 여기에 따라서 발명을 하게 됩니다. 뭐 직조기라든가 방적기라든가 이런 생산성을 급증시키는 이런 면직공업이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면직공업에서의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국의 16세기에 이제 명예혁명이 있었는데요. 명예혁명 이후에 의회의 입법권이나 재정에 대한 권한이 확립되고요. 왕실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보통법 체계가 수립되면서 그다음에 효율적이고 불편부당한 사법 체계가 확립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재산권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귀족이나 왕실이 마음대로 재산을 몰수한다든가 마음대로 경쟁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혁신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형성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면직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니까 혁신의 유인,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의 확산이 재산권이 제도적으로 확립되고 생산과 이윤 추구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18세기 영국 도시들에 보면은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수공업 길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길드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이제 카르텔 비슷한 거죠. 수공업 길드가 근데 영국 같은 경우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는 역할을 못했죠. 그러니까 영국의 기업가들이 대륙 국가들에 비해서는 투자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생산 이윤 추구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면직물에 대한 수요 증대, 이것이 면직공업의 발전을 촉진시켰죠. 혁신이 가능했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체계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것이 이제 면직공업이 발전하면서 인접 산업에 대한 뭐 화학 산업이라든가 이런 뭐 예를 들면 면직물을 만들게 되면 거기 염색도 필요하게 되고요. 뭐 다른 산업들이 그런 데 대한 다른 산업에 대한 수요가 촉발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제조업의 전반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고,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기계 생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죠. 기계 생산은 뭘로 하느냐? 자, 이것이 철강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키고요. 철강 생산하게 되면은 또 철강 생산을 위해서는 당시 이제 석탄을 통해서 철강을 생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석탄에 대한 수요가 촉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직공업에서 출발한 산업혁명이 철강 산업, 광업의 발전까지 촉진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이 해외 교역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 소득이 증대됐고요. 그에 따른 혁신 유인, 기업가 정신의 확산이 가능했었던 거죠. 명예혁명을 계기로 자유시장, 자유기업의 제도적 기반이 확립됐기 때문에 혁신과 효율적인 생산의 유인체계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보호무역의 현상이 있었어요. 캘리코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모직 제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캘리코법.
이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직공업이라는 것은 사양산업으로 전락을 했고, 면직물에 대한 수입이 중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면직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요. 그것은 이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18세기 영국에 이제 대량 소비 계층이 생기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그 면직물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켰고, 이것이 생산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하면서 기존의 영국이 갖고 있던 제도들이 결합을 해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촉발이 됐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은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기본적으로 해외 교역, 자유무역을 통해서 소득이 증대를 했고, 모직공업에 대한 보호무역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고, 그것이 영국의 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식으로 면직물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키면서, 그러니까 보호무역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산업혁명이 촉발된 것은 기본적으로 교역을 통한 소득의 증대, 그리고 자유시장, 자유기업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도 보호무역을 통해서 선진국이 됐다, 성장을 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 경험적으로도 입증되지 않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미국 그리고 영국, 그 다음에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은 시장의 확대, 그 다음에 교역의 확대를 통해서 성장하고 선진국이 됐고, 그것을 위한 제도적 기반, 그러니까 자유시장, 자유기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립돼 있었기 때문에 확립되면서 선진국이 된 것이지, 보호무역을 통해서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서 그 안에서 산업이 발전해서 선진국이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